자, 이번에는 층화 추출입니다. 층화 추출. 층화 추출은 모집단이 서로 상이한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러한 모집단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서브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남자와 여자 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나는 남자와 여자를 나눠 가지고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서 다시 무작위 추출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는 것이 층화 추출입니다. 자, 이때 상이한 집단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층을 나눌 때는 층이 비슷한 것끼리 나누면 안 돼요. 네, 서로 다르다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집단을 빼지 않아요. 그래서 서브그룹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층화시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이게 이제 잘못되면 사실은 층화 추출을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집단을 빼지 않고 표본에 포함을 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동질적인 대상은 이 안에서는 동질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층 간에는 이질적이고 남자와 여자는 다를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층 내에서는 남자는 남자끼리 비슷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비슷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 충족이 되어야 층화 표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질적 대상은 표본수를 줄이더라도 그 안에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무작위 표집을 할 때보다 표본의 대표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질적인 집단에서의 표집 오차가 이질적인 집단에서의 오차보다 더 작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논리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층화 표집을 할 때요, 비례 표집을 하느냐, 비비례 또는 불비례 층화 표집을 하느냐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층을 모집단의 비율과 비례해서 표본을 뽑는다. 그러면 이제 비례 표집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1000명인데 남자가 700명, 여자가 300명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표본을 뽑을 때 남자에서 70명 뽑고 여자에서 30명 뽑았다. 요거는 비례 층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이 남자, 여자 각각 700명, 300명인데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이렇게 뽑았다. 이거는 불비례 층화 표집입니다. 자,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고 쉬운 개념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나머지는 비확률 추출, 층화 추출은 층화 표집, 층화 표본 추출은 확률 표본 추출이 됩니다. 자, 모집단이 서로 상이한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모집단을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즉 동질적인 특징을 가지는 여러 상이한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다시 단순 무작위 추출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층화 추출이 되겠습니다. 층화 표집에 대한 문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학교 대학생 환경보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대학 내에서 정원 가운데에서 각 학년별로 좀 다를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년별로 표본 크기를 우선 먼저 정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표본을 추출했다. 그러면 학년을 층으로 나눈 층화 표본 추출이 되겠습니다. A 대학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합니다. 전공별로 뭔가 의견이 다를 거라고 보고 전공별로 층을 나누어서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고 싶다. 층화 표집입니다. 다음 설명하고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이 뭡니까? 자, 남자 300명, 여자 200명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사용 정도와 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때 남녀 학생 간에는 컴퓨터 사용 정도가 다를 거라고, 즉 집단 간에는 서로 상이할 것이라고 보고 하위 집단, 상이한 부집단으로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별을 가지고 층을 나눈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녀별로 층을 나누어서 각각 남자 100명, 여자 100명 무작위 추출했습니다. 이것은 층화 표집 중에서도 불비례의 층화 표집이 되겠습니다.
비비례 층화 표집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국 시민권자의 민족적 특성을 비교하고 싶을 때, 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시안이나 히스패닉이나 이런 다양한 민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보고자 할 때 히스패닉계 100명, 아시아계 100명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비비례 층화 표집에 아주 적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층화 표집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 집단을 특정 기준에 따라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바로 층화 표집 맞습니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할 때보다 대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 동질적인 것 안에서는 오차가 더 작다는 걸 이용해서 내가 사전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그 집단 간의 차이가 난다 하는 상이한 표본을 이렇게 상이한 집단으로 모집단을 구분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럼 그 안에서는 오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더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봅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듭니까? 많이 들어요. 층화 표집하려면요, 모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연구를 설계하는데, 조사를 설계하는데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그 표본을 추출하는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층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 틀린 설명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들어요. 층화 표본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때요? 모 집단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집단으로 구성합니다. 맞습니다. 동질적인 집단에서 표집오차가 이질적인 집단에서 표집오차보다 작다는 데 논리적 근거를 두는 것도 맞습니다. 비비례, 불비례 층화 추출과 비례 층화 추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단 간에는 이질성이 존재하고, 집단 간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무작위 표본 추출법보다 정확하게 모 집단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표본의 크기가 같다고 했을 때 표집 오차가 가장 작은 방법은 층화 표집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학부 학생들 대상으로 학과 만족도 조사하기 위해서 남자 800명, 여자 200명일 때 층화를 해서 남자 80%, 여자 20%가 되게 무작위 표집을 한다? 이러면 요거는 비례 층화 표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통 표집입니다. 계통 표집은요,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어떤 목록상의 순서가 있을 텐데, 그 배열된 목록에서 첫 번째만 무작위로 뽑고요, 매 K번째 요소를 구성 요소를 표본으로 표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전화번호부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 101번째 사례를 뽑고, 그 다음부터는 추출 간격, 개통 추출 간격을 100으로 해서 200일, 300일, 401번째 순서대로 오는 개체를 뽑는 방법이 바로 개통 표집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선거 예측조사에서 출구조사할 때 우리 투표소를 나오는 유권자들, 선거권을 행사했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매 K번째 표집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 집단에 대한 정보를 담은 명부를 표집틀로 해가지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표집한다. 체계적 표집, 개통 표집 맞습니다. 모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어떤 일정 순서에 따라서 배열된 목록이 있다면 거기에서 첫 번째는 무작위로 뽑고 나머지는 매 K번째 추출 간격을 동일하게 해서 표본을 뽑는 방법, 체계적 표집 맞습니다.
자, 또 개통표집에 대한 문제 한번 쭉 볼게요. 자, 사회조사 분석사가 개통표집 상당히 문제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집 구간 내 첫 번째는 무작위로 뽑고 나머지는 K번째 요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뽑는다. 개통표집이고요. 매 K번째 하면 무조건 개통표집입니다. 서울지역 전화번호부를 이용했다. 개통표집이고요. 어떤 공정으로부터 제품이 생산되어서 나오는데 그러면 운송 시간 중에 일정 시간마다 표본을 뽑는다. 이것도 역시 개통 표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선거 예측 조사에서 출구 조사할 때 개통 표집, 체계적 표집을 주로 씁니다. 개통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요. 각 층위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층화 표집일까요? 단순 무작위 표집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표집 틀이 주기성이 없을 때 모집단을 잘 반영할 수 있지. 주기성이 있어버리면 늘 특정한 성격을 띈 표본이 표집이 될 가능성이 높죠. 최초의 표본 집단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 K번째 선정한다. 따라서 1번은 층화 표집에 대한 설명이네요. 체계적 표집에서 표본의 크기가 100만 명이고 표본 크기가 1000명이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표집 방법은 체계적 표집에서, 그렇죠? 최초의 사람은 무작위로 선정하고 매 몇 번째 사람을 고른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그렇죠? 자, 모집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만 명은 1000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야 된다. 아니고요. 1000개의 하위 집단을 나눈다. 그리고 한 명씩 고른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먼저 무작위로 1000명을 뽑아서 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정답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체계적 표집은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집단에서 100명을 표본으로 뽑기 위해서, 자, 그러면 100명을 100명으로 나누면 50입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1번부터 50번째까지는 한 명을 아무나 무작위로 뽑아요. 1부터 50 사이에서는 무작위로 한 명 뽑고, 그리고 한 명을 선정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매 50번째 사람을 계속 뽑으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 뽑힌 사람이 10번째 사람이다. 그럼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10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군집 표집입니다. 군집 표집. 집락 표집, 군집 표집. 여러 개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표집 단위로 표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층화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집락은 집단 간에는 동질적이고 집단 내에는 모집단의 축소판, 이질적인 자료로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층화 표집에서는 집단 간은 이질적이어야 되고 집단 내에서는, 그쵸? 남자 여자는 이질적이어야 되고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어야 했어요. 층화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군집에서는 집단 간은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 뽑힐지 모르니까. 이게 뭐냐면요. 소집단을, 그러니까 우리 뭐 고등학생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이러면 고등학생들을 다 가지고 랜덤하게 추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부산 고등학교에 뭐 1학년 몇 반 뭐 이런 식으로 김땡땡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기에는 모든 학교를 다 이렇게 포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끼리는 성격이 유사할 거라고 보고 동질적이라고 보고 그 중에서 내가 뽑는 거예요. 집단 내에서는 모집단의 축소판, 아주 이질적인 애들이 다 모여 있어서 얘를 뽑으면 대표성이 대표성을 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대학생 라이프스타일 조사하기 위해서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하고 이로부터 다시 몇 개의 학과와 학년을 선정해서 그 안에서 모두 다 뽑아도 좋고
그죠? 그 안에서 다시 무작위로 또 뽑아도 좋고 그렇습니다. 580개 초등학교가 있는 모집단에서 5개를 표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2개의 학급을 표집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또 학급마다 5명씩 뽑는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군집은 여러 몇 차에 걸쳐서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성을 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군집 분석이. 그러나 동일한 표본의 수일 경우에는 층화나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표집 오차는 크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사실 모집단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도 집락을 뽑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이죠. 그래서. 자, 그래서 뭐 단일 단계 집락 표집도 할 수 있고 이처럼 다단계 집락 표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큰 표본 추출 방법은 대표성이 가장 큰 거는 제가 군집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큰 표본 추출 방법 군집 방법입니다. 자, 모집단을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여러 개의 집단으로 소집단으로 나누는데 이건 층화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서로 동질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는 상이한 집단을 나누는 거는 층화고 지금처럼 안에는 이질적이고 어떤 집락이 뽑힐지 모르지만 집락들 간에는 아주 동질적이어야 하는 그러한 분석 방법은 집락 표집이 됩니다. 대학생 라이프스타일 조사하기 위해서 대학을 몇 개 선정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안에서 학과 학년을 선정하는 것 집락 추출 맞습니다. 집락 군집 표집은 어떤 경우에 추정 효율이 좋습니까? 각 군집이 모집단의 축소판일 때 각 군집, 어떤 군집이 뽑힐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전부 모집단의 하나의 축소판일 때, 즉 집락 내는 이질적이고 집락 간에는 동질적일 때,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집락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락 간에는 동질적이고 집락 내에서는 이질적일 때, 모집단 축소판일 때 좋습니다. 집락 표본 추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락 표집은요 1차적인 표집 단위를 개인이 아닌 집락으로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집락은 가급적이면 이질적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옳은 것은요 개통 표집에서는 표집 요소들이 주기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주기성을 띠면은 개통 표집 하시면 안 됩니다. 군집 표집은 대부분 이질적인 군집을 추출하는 것이 유리하죠. 군집은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이어야 됩니다. 군집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군집이 동질적이면 오차의 가능성이 낮다. 이건 틀렸죠. 자, 모집단의 목록표를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그쵸? 그냥 대학교를 몇 개 뽑고 학교를 몇 개 뽑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제적이고 단순 무작위 표집에 비해서 시간 비용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라는 말이 그 뜻이고요. 그리고 특정 집단의 특성을 과대 혹은 과소하게 나타낼 위험이 있습니다만 군집이 군집이 동질적이면, 그러니까 군집 안에서 동질적이면 오차가 크게 발생을 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군집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소집단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한다. 맞죠? 전체 모집단은 목록이 없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맞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군집 단계가 많을수록 표본 오차는 늘어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 대신에 집락 표집을 썼다.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표집을 더 경제적이고 쉽게 하기 위해서죠. 초등학교가 있다. 이 중에서 학교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된 학교의 학급을 선택하고 그 다음 선택된 학급에 다시 학생들을 선택했다. 군집, 표집 맞습니다. 자, 층화 무작위 표집과 군집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확률 표본 추출 맞습니다. 모집단의 모든 요소가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집 오차를 추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추출 단위가 모집단의 요소이다. 아니죠. 짐락 표집은 추출 단위가 짐락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군집 표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조사에 경제적이다. 맞습니다. 다단계 통해서 표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층화 표집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높다. 자, 층화 표집이 좀 우리가 통계에서 효율적이다 이러면 오차가 작은 거예요. 분산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층화 표집의 분산이 가장 작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층화 표집과 짐락 표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층화 표집은 모든 부분 집단의 표본을 선정합니다. 맞습니다. 상이한 부집단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뽑는 거고요. 짐락 표집은 모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짐락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추출 단위로 삼는 거죠. 짐락 표집은 부분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층화 표집은 부분 집단 내에서 동질적이고 부분 집단 간에는 이질적이어야 그것이 좋은 층으로 층화가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자, 이번에는 비확률 표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확률 표집이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집 오류, 표본 오차를 추정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그리고 설계가 아주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에는요. 편의 표집, 판단 표집, 할당 표집, 눈덩이 표집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편의 표집은요, 우연 표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길거리 인터뷰 같은 건데요. 그냥 어떤 날 무심히 나가서 그날 마침 그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인터뷰했다. 이것이 바로 편의 표집에 해당합니다. 그쵸?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 비용이나 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한데 대표성은 띄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강남역 지나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인터뷰를 했다. 편의 표집. 어떤 커피 매장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 편의 표집. 내 편한 대로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편의 표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의 표본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편의 표집으로 수집된 자료라 할지라도 유용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 표집에 의해 얻어진 표본에 대해서는 표준 오차 추정치를 부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표본의 크기를 확대해서 모집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모집단을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 표집 틀이 없을 때 우리는 임의로 편한 대로 뽑은 표본인데 이를 아무리 확장한다 하더라도 대표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우연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연 표집은 편의 표집의 또 다른 말입니다. 자, 옳은 것은요. 1년의 하위 집단을 층화시킨 뒤, 이거 아니죠. 구성 요소를 파악한 뒤 난수표를 만들어서 표본을 추출한다. 요거는 단순 무작위죠. 표집 대상에 대한 소수의 응답자를 찾아가지고 면접을 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찾아간다. 이거는 눈덩이 표집이고요. 손쉽게 내가 이용 가능한 대상만 선택한다. 요거는 우연 표집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편의 표집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뭐 매년 출제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판단 표본 한번 볼게요. 판단 표본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그것이 아무리 연구자의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판단 자체는 주관적이라고 보고, 이래서 판단에 의해서 수집한 것을 우리는 판단 표본이라 합니다. 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조사 문제를 잘 알고 있거나 모집단 의견을 효과적으로 잘 알고 있어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러면 그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표성은 결여됩니다. 자, 그쵸? 그럼 전문가 조사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판단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확률 표집입니다. 주관적 판단에 의거한 표집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습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구자가 모집단과 그 구성 요소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판단 표집을 쓸 수 있겠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사용된 표집 방법은요. 10년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예측하려고 경제학 전공 교수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현상을 잘 이해하고 답을 해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판단 표집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표집 방법입니까? 조사 문제를 잘 알고 있거나 모집단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경제학과 교수 100명과 같은 특정한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것은 판단 표집입니다. 판단 표본 추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정된 표본이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모집단에 대한 조사자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맞습니다. 모집단이 커질수록 조사자가 표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지죠. 모집단이 크니까. 작은 걸 파악하는 것보다 큰 걸 파악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조사자의 개입에 한계가 있어 주관이 배제되며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아니죠.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이 됩니다.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할당 표집입니다. 특정 변수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일정한 범주로 나눈 뒤에 그리고 그 집단별로 필요한 대상을 사전에 먼저 정해가지고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 조사할 때 성별과 학년을 가지고 할당 표집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학년은 4년제니까 1, 2, 3, 4학년, 성별은 남자, 여자 둘이니까 2 해서 4 곱하기 2, 이렇게 8개의 그 할당 범주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표집을 하는 방법이 바로 비확률 표집을 하는 방법이 할당 표집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일단 적게 듭니다. 신속한 결과를 원할 때 우리가 사용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각 집단을 아주 서로 상의하면서 집단 내에서 그 할당된 범주 안에서는 매우 동질하게 잘 뽑았다. 그러면 마치 층화의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표집을 할 때 무작위 표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할당 표집을 비확률 표집으로 분류합니다. 할당 표집의 문제점은 뭘까요? 조사자들이 조사하기 쉬운 사례를 선택하고 또 편견이 개입될 수도 있고 확률 표집이 아니니까 사실은 표집의 정확성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확률 추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할당 표집이겠죠. 자, 특정 변수를 중심으로 모집단을 일정한 할당 범주로 나누어서 그 전에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추출하는 방법은 할당 표집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일정한 특성을 가지는 모집단의 구성 비율에 일치하도록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모집단을 대표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자, 일정한 특성을 가지는 모집단 구성 비율에 일치하도록 하면 할당 범주를 나눠 가지고 그 안에서 모집단의 구성 비율에 맞추어서 비례적으로 할당 표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 통계학적, 사회적, 경제적, 사회문화, 자연 요인 등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전체 표본을 여러 집단으로 분류한 뒤에 집단별로 사전에 정해진 크기만큼 추출하겠다 하는 것은 어때요? 할당 추출이 되겠죠. 다음 표집 방법은 A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남녀 청소년의 비율이 6대 4임을 감안했을 때 어떤 날 그곳을 방문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대 4의 비율로 선착순으로 자 임의로 표집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작위가 아니라 임의로 표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할당 표집입니다. 무작위 표집과 비교했을 때 할당 표집의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드는 거 맞습니다. 장점이 아닌 것을 고릅니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자, 할당 표집은 표집 오차를 계산할 수가 없는 비확률 표집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자. 할당 표집의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조사자들이 조사하기 쉬운 사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조사자 편견이 개입될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만 확률 표집에 비해서 시간과 경비가 적게 듭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편의 표집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할당 표집은 오차 범위를 계산할 수 없는 비확률 표집입니다. 2번. 4년제 대학에서 학년과 성, 단과대 몇 개로 나뉩니까?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기타 4개의 단과로 나뉩니다. 단과대를 나누고 나면 4년제 대학이니까 4 곱하기 성별 남자, 여자 2 곱하기 단과대학교 4개니까 4. 그래서 총 32개 할당 범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4년제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의식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학년과 성에 대한 할당 표집을 하고 싶다. 할당되는 범주는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학년 4 곱하기 가능한 성별 2 해서 8이 됩니다. 자, 할당 범주 개수 구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상으로 성별, 학년, 계열별 이렇게 해요. 학년은 고등학생이니까 3학년, 그 다음에 성별은 2, 그 다음에 계열도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몇 개의 범주로 구분되느냐 하면 3, 2, 6, 6, 3, 18 해서 18개네요. 2년제 대학의 대학생 집단을 가지고 학년 2, 성별 2, 계열별 3 이렇게요. 그러면 2, 2, 4, 4, 3, 12, 12개의 할당 범주가 됩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합니다. 16개 시도 그리고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5개 연령층 요걸 가지고 할당 표집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범주는 몇 개입니까? 성별로
할당 표집한다고 또 돼 있죠. 자, 그럼 곱하기 놓칠 뻔했네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성별로도 보고 싶다. 자, 그러면 160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